친미연대라는 표현으로 함께 연대해 가기로 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력의 통합까지 함께 이루어 나가기로 그렇게 그 합의된 부분이 상당히 값지다고. 그 모든 그 방법론적인 것들은 지금 우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치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고 그 정치 개혁을 하면 그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먼저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나라의 방향이나 운명도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그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두 분이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개수론적으로 봤을 때 아주 당연하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단일화를 한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꼭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의 색다른 토론 설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 단일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정당 혁신 그리고 연대 방안이 담길 새정치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그동안 야권을 지지해온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물론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치공학적인 야합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과연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안겨주는 득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토론 펼쳐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목진휴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시사평론가이신 유창선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의 박상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직전민주연구소의 김석수 소장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색다른 토론 설전 저희 이 시간 일요일 오후에 생방송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그리고 트위터로 실시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각 후보들을 놓고 확고하게 지지를 결정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또 많은 부분 검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토론이라든지 공약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점에 지금 단일화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이른바 블랙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냉정하게 지난 6일 단일화 선언이 있었던 그 시점부터 돌아가서 이 의미를 좀 짚어보는 순서부터 마련하겠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각각 오늘 나오신 분들께서 그 논의를 지켜보시고 진단 그리고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문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예,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6일에서 11일, 오늘 11일이니까 닷새가 지났고요. 그렇죠. 또 25일까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뭐 이 정도 남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블랙홀이었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블랙홀일 거고 어쩌면 더 그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일화 하자고 하는 합의 내용을 보았을 때 단일화 합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단일화 합의를 하면서 7개 항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뭐 7번째는 좀 왜 이게 끼었는지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 7개 중에 3번째 항목을 보면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한 그 목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 교체하자.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가치 철학이 뭉쳐지는 게 단일화 아니냐.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바꾸는 뭐 이런 원칙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 표현이 더 재미있어요. 이런 원칙 하에 새누리당이 집권 연장을 못 하도록 하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일화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가치 철학, 미래를 보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그 일이다. 다시 말하면 어쨌건 혼자 각각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우니 힘을 합쳐서 싸우자.
이것을 여당 쪽에서는 야합이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야합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지금 단일화에 들어간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바꾸지 않고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단일화의 목표가 얻어지기 어렵다. 그러니 정권부터 바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자들은 뭐 야합이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혹자들은 또 이게 뭐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이게 다 섞여 있는 그런 것이고 결국 단일화의 결과도 보면 단기적으로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면서요.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참 좋은 잣대가 있다. 어떤 사람은 드디어 됐구나 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서야 하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두 부분이 지난 6일 날 두 사람이 모여서 내놓은 소위 말하는 단일화를 위한 합의문 그것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문 교수님께서 7가지 그 단일화를 그날 6일에 작성된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그 2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유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그리고 야권 지지층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대선의 기본적인 과제가 역시 정권 교체 그리고 이제 새 정치의 실현 이런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지지율 경쟁을 벌여왔었던 두 후보가 이제 그 힘을 합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단일화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고요. 일단은 상당히 지금까지 이제 순탄하게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 단일화 논의 이제 착수를 한 이후에 일단은 이제 새 정치 이제 공동선언 준비를 해왔는데 아마 오늘 정도면은 거의 양쪽의 합의가 거의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도출이 돼가지고 아마 내일 정도면은 좀 정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큰 충돌이나 그런 거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었죠. 예,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이 방식 논의를 협상을 이제 시작하자 제안을 했고 곧바로 두 후보 사이에 이제 전화 통화가 있어가지고 내일부터 그 3개 팀이 이제 운영이 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 복지 공동선언을 위한 이제 협상팀, 네. 예, 경제 복지 네. 복지고요.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교 통일 안보 그 공동선언을 위한 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 후보 단일화 이제 방식 이거를 결정하기 위한 이제 팀. 그래서 3개 팀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아마 가동이 이제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특히 가장 이제 관심들이 많은 이 후보 단일화 방식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좀 양쪽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충돌 없이 이제 좀 빠르게 이제 급물살을 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나흘째 계속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고요. 박상훈 소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범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어야만 박근혜 후보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정치 현실 속에서 단일화를 한다는 자체를 저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기억을 2002년도로 돌려보면 노정 단일화가 있었고 끝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가 민주당 후보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또 도로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그 5년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민주통합당이 굉장히 안쓰러운 형태인데 총선 전에 국민주당과 그 다음에 혁신과 통합의 대표로서의 문재인 세력, 그 친노 세력, 그 다음에 한국노총과 시민사회 세력이 30%씩 지분을 가지면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고 총선을 치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달 동안에 이른바 그 국민 참여 경선, 모바일 경선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되자마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선언했다는 것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당 정치의 기본 가치를 굉장히 훼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 달여의 그 제1야당의 경선을 준중결성으로 스스로가 격을 낮춰버린 결과가 됐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단일화 협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그 한 달의 결과, 한 달의 경선 결과를 가지고 자기 비전과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한 형태로 가다가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한 뒤에 이름하여 싱크로율을 맞춰보면서 단일화 협상을 임한다면 그나마 그건 설득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1년도 되지 않은 정당을 사실상 깨부수겠다. 또 새로운 가치를 얘기하는데 지금 하는 게 혁신과 통합 아닙니까? 혁신과 통합을 깃발로 당을 만들었던 문재인 후보가 또다시 제3세력의
힘을 빌어서 집권할 수밖에 없다면 민주통합당이 스스로가 수권 정당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정당 정치의 기본에 굉장히 좀 어긋나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새정치공동선언, 그다음에 아까 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외교 안보에 대한 싱크로를 맞추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맞춘다면 그 세 개가 거의 99% 일치가 된다면 최소한 그 입당을 해서 합의가 된다면 같이 합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치에 대한 합의가 되고 정권 교체를 위한 목표가 일치한다면 당에 들어가서 후보를 뽑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1을 3을 만들겠다는 의도 때문에 국민연합이라는 아주 수상적인 중간 단계를 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 3위가 합쳐서 1위를 꺾겠다, 여기서 가치를 결합시켜 보겠다는 것은 저는 뭐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지나치게 정당 정치의 그 정신을 좀 훼손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자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솔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일화가 뭐 야합이라는 것은 좀 심한 표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선거 승리만을 지상 목표로 하는 공학적 단일화라는 측면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김 소장께서는 어떤 이번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고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걸 이제 밀실 야합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들 야자에다가 이제 합할 합자니까 야당들이 합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야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밀실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백범 그 기념관에서 두 후보가 모여가지고 말하자면은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하자고. 근데 이제 뭐 기자들 수백 명이 모인 그 자리가 무슨 밀실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배가 좀 아프더라도 이제 그런 표현들은 오히려 삼가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박 소장님하고 생각을 좀 약간 비슷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일화의 뭐 어떤 부당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야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안철수 본인은 정치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근혜 후보라든지 문재인 후보를 과거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자기는 이제 미래 세력이다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야권 후보, 예를 들면 이제 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라든지 또 진보정의당의 그 심상정 후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런 야권 통합에 있어서의 야권 후보가 아니고 별도의 야권 후보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면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안철수 후보가 기존 낡은 정당의 후보와 합하겠다 힘을 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명분이 안 서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새정치 선언에서 많은 내용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의원 정수 축소 문제라든지 또는 중앙당 축소라든지 국고보조금 폐지라든지, 말하자면 기존의 기득권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 방식으로 해서 민주당을 껴안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새 정치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단일화가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부동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강력한 근거는 저는 단일화를 굳이 말하자면 뭐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일화를 만들어준 것은 안철수와 문재인 또는 뭐 국민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만들어준 거라고 봐야죠. 예를 들면은 국민의 60, 70% 이상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국민의 뜻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국민의 뜻을 정치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제도를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결선 투표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런 단일화 같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야권의 밀실 야합이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후보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좀 그렇게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보자면 이제 정치 교체와 정권 교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새누리당의 책임이 있는 그러한 야권 후보 단일화다, 이런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분의 의견만 들어도 각각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도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야권 단일화 문제는 뭐 예견됐던 일이고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사실은 피로감이 가중되던 시점이었죠.
그런 시점에 야권 단일화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교수께서는 이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오늘도 지금 얘기가 내일부터 그러면 좋다. 뭐 단일화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 얘기를 안철수가 한 거죠. 안철수 후보가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네. 문재인 후보는 그래 하자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줄기차게 이 어젠다를 잡아가고 있죠. 네. 문재인 후보가 막 그냥 읍소를 하고 있는 꼴이고요. 뭐 안철수 후보는 적절한 시점에 그 제가 말하는 적절한 시점이란 것이 아마 자신의 입장에 견주어 봤을 때 적절한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이러면 하고 못하면 또 질질 끌고 이러는 현상인데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 좀 제가 몇 가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뭐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겠죠. 그건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드니까요. 쉽게 어쩌면 유리한 형태로 결정될 수 있을 텐데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하겠죠. 뭐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니까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되는 다른 측면은 뭐냐면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점입니다. 근데 뭐 안철수 후보도 국민 얘기하고 뭐 문재인 후보도 그러고 박근혜 후보도 다 국민 얘기하는데 각각 말하는 국민이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언급하는 국민도 새 후보가 말하는 국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저는 그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얘기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틀림없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얘기하는 듯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라는 것이 뭐 설령 필요하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시점이 늦어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5년을 짧게는 5년이고요. 멀게는 50년, 100년의 그 대한민국 미래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될지도 모르는데 국민이 지금 4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누가 후보인지를 분명히 잘 모르고 누가 어떤 걸 내놓는지를 잘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정치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한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때 그 시점에 단일화 선언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수용이라 그럴까요? 그게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그렇게 늦게까지 또 앞으로도 사실 모르잖아요. 25일까지 또 있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온당치 못하고 단일화 시점이 옳지 못했다. 저는 아까 우리 박 소장 지적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렇게 쉽게 두 사람이 마주쳐서 뭐 새정치 공동선언도 거의 다 만들고 뭐 하루 만에 또 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까지 끌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당을 그렇게 창피하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정당이 쇄신의 대상이고 어쩌면 척결의 대상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망신을 주어가면서까지 만약에 정치에 입신을 하고 또 정권을 잡는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정당 없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때 정당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망신 준 정당을 어떻게 다시 끌어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보았을 때는 현재의 문제가 문제이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만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시간 선택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저는 단호히 그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는 몰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시네요. 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견해가 이제 다른데요.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한 과정이었고 또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있었다고 이제 보는데요. 일단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결국은 합한다는 뭐 서로가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고 했을 때 뭐 합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위에서 봤을 때는 두 후보로서는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생각들, 비전, 정책들 이런 것들 또 정치적 행보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또 이를테면 뭐 지지율의 어떤 그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해나갈 그런 이제 과정이 뭐
반드시 이제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미를 가졌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러한 과정 없이 바로 뭐 어떻게 또 단일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현실적이지 못했던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단 단일화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과정이 뭐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곧바로, 그러니까 지금 뭐 새정치 공동선언을 통해서 정치 쇄신에 대한 어떤 공동의 입장을 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지금 뭐 경제 복지 정책의 어떤 그 기조를 또 확인을 서로가 한다든가, 또 뭐 외교 안보 통일 이런 정책에 대해서 역시 뭐 공동의 어떤 입장을 확인한다든가, 바로 이런 것이 흔히 얘기하는 뭐 정책 연합, 어떤 가치 연합 이런 거로 이제 가는 길이 될 텐데, 아마 이런 과정까지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갔을 때 바로 지난 2002년에 있었던 그냥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나중에는 결국 이게 뒤집어졌었던 바로 그때 문제가 그러한 과정 없이 곧바로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으로 그야말로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단일화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번에 그 같은 어떤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논의 시작 이후에라도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은 뭐 거치는 것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야권 그 내부에 있어서는 지금의 어떤 그 시점, 논의 착수 시점도 그렇고 아마 그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 이제 그 시점, 아마 이런 것도 뭐 좀 무리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불가피한 점이 있고 과정으로서 충분히 의미를 지닌다는 그런 발언이셨는데, 뭐 혹시 이에 대해서 반론 있으세요? 제 얘기에 반론을 제기했으니까 한두 마디 제가 짧게 더 하겠습니다. 그럼요, 2002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습니다. 뭐 그건 동의합니다. 그때야말로 좀 웃기는 거죠. 포장마차에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또 뭐 술잔을 서로 이렇게 껴안고 그 세상을 그런 식으로 해서 바꾸겠다고 한 발상 자체가 좀 뭐 속된 표현입니다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비하면 월등하게 좋죠. 뭐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국가 경영 철학을 내놓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충분히 더 일찍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또 반론을 제기하면 제가 또 뭐 할 말이 좀 있겠습니다만, 얼마든지 모든 일정을 다 봐서도 충분히 더 일찍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컨대 제가 문재인 후보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만, 문재인 후보는 줄곧 처음부터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뭐 준비가 안 됐다, 뭐 언제까지 기다리지, 이렇게 해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비전을 나타내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에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한 것은 유일한 게 뭡니까?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들어보고, 국민이라는 용어를 수백 번, 수천 번 쓴 거 외에는 내놓은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단일화가 뭐 정치공학적이건 가치연합이건 뭐 어쨌든 다 좋은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일찍 선택의 기회, 일찍 판단의 기회가 줬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시점 자체가 워낙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서 갖춰야 될, 예를 들면 국민과의 어떤 소통 과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자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발표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뭐 민주당의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TV 토론하고 똑같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후보들을, 그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만 아마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아마 이 단일화 과정이 좀 빨랐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좀 지난 과정을 복기를 해보면, 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정치 혁신에 대해서 주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기다렸는데도 자꾸 불구하고 그 이제 기존 정당들이 뭘 혁신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오늘 안철수 후보가 최종적인 정책 내용을, 거기는 이제 공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약속을 발표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비로소 말하자면 단일화 후보끼리의 어떤 경쟁, 이런 부분들이 정책 구도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뭐 다 우리가 뭐 인정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아까 뭐 우리 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급한 게 별로 없는 후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선언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민주당 측이 다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말만의 성찰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뭐
뭡니까 정치개혁과 또 경제개혁이죠. 경제개혁과 또 안보와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도 만들자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선거 과정이 정치 혁신의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오늘 거듭 또 다른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뭐 시기적으로 보면은 목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빨리 알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밟아 나가야 될 절차들은 그대로 밟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는 지금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철수 후보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9월 19일 날 후보 출마 선언을 했고 그 이전 약 한 달 전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뭐 단일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후보가 되면서 후보로서 행보를 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단일화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단일화의 논의는 결국 돌아 신당일 텐데 저는 그 전통적인 야당과 문재인 후보가 독이 된 성배일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어떻게든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측면이라고 봅니다. 뭐든 간에 시간이 짧든 어쨌든 지난 4월 총선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통합진보당하고 야권연대를 했습니다. 그 야권연대의 결과가 뭐였죠? 약 16, 7명의 진보정당이 원내로 진출을 했습니다. 종북 시비에 휘말렸고 이 진보당이 깨졌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야권연대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에서 비판적 내부 비판이나 반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대 진보정권 두 분도 DJP-연합이나 노정연대를 통해서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범진보진영, 범야진영이 지속가능한 정당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의권, 가치 싱크로율을 일치시키고 가치를 일치시켜서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진다. 소위 이름하여 국민연합을 통해서 대선 전이든 후든 이것이 만약에 또다시 조국 교수가 말했던 한시적 수권 정당에 머문다면 이번 선거공학을 통해서 정권을 한번 잡을 수는 있으나 영영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버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의 노동당은 79년도에 정권을 잃은 다음에 치열한 좌파 대 중도 노선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18년 이후에 제3의 길이라는 토니 브레어를 통해서 집권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에 노동당 이니시티브가 영국에서 강화됩니다. 제가 지금 범진보 진영이 하고 싶은 것은 정권을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진영이든지. 하지만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발현되는 진보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치열하게 야당 정당이 가야 될 노선 문제가 단순히 새정치국민선언 6분이 앉아서 한 일주일 정도를 논의해서 이 선언이 공통의 가치다. 이것이 최소한 10년, 20년 갈 수 있는 범야당의 노선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운동, 시민사회, 당 내부의 치열한 노선 투쟁과 미래 가치를 잡아내는 그거는 권력 투쟁일 수도 있고 노선 투쟁일 수도 있고 사상 투쟁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잠시만요. 네. 대선을 앞둔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2, 3위 후보의 합칠 수 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형태의 수사의 과잉, 장명의 과잉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과거의 야권이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던 것을 내용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정당을 옮길 수 있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회의적이고 이 정당이 국민연합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 또 실패를 한다면 이제는 정말 범야권이 괴멸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거기다가 정권 획득마저 실패한다면 정말 이건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현상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온 그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까지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저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그 10월 이제 서울시장 선거무려 대략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직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던 현상이었었죠. 지금 안철수 후보 지금 캠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 대단히 빈약합니다. 사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캠프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직력이나 무슨 자금 영역에서 비할 바가 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어떤 그런 조건 위에서 지금 무소속 개인으로 아주 그냥
정말 단촐한 캠프를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지지율 경쟁을 지금 막 추격을 하는 상황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제 치욕스러운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 실린 의미가 뭘까? 이걸 이제 돌아보면은 결국 이제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강한 불신이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신당, 창당 뭐 두 캠프에서 뭐 다 그거를 뭐 거론한 반 저는 없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 다소 좀 이제 앞서가는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직 뭐 거기까지 뭐 얘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분명한 거는 좀 뭔가 좀 기존의 어떤 정치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서 어떤 정치 쇄신을 강하게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의 대전환은 이제 필요하다. 여기는 이제 뭐 양쪽이 뭐 거의 뭐 합의를 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번 대선에서 그 같은 뭐 어떤 정치 쇄신이라는 화두를 전면에 부상시킨 거, 이거는 상당히 좀 유의미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도 바로 그런 어떤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 저는 거기에 화답하면서 잘 끌어왔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현재까지 어떤 과정을 쭉 이제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야권의 그 두 후보가 이 국민의 어떤 정치 개혁,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좀 충분히 의미 있게 지금 받아들이면서 자기들 거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다. 저는 상당히 뭐 잘해 오고 있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정치 쇄신이라는 게 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총선 이런 걸 거쳐봤을 때 말이죠. 뭐 부정이라든지 뭐 말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무용론까지도 나오고 있고, 뭐 정당 불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정치 쇄신에 대한 얘기는 뭐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철수 후보가 이 정치 선언을 하면서 4.11 총선만 잘 됐더라면 근데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정치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술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사실 새누리당이 문제가 있는지 그건 뭐 새누리당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야권에서 스스로 먼저 자신들을 한번 되짚어 봤었어야 돼요. 새누리당이 이긴 게,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보게 되면 야권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하면서 왜 진보는 빼고 얘기합니까? 4.11 총선 때 진보하고 연대한다고 야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송호창 안철수 후보 공동선대위원장도 그 당시 민주당에서 전략공천한 사람 아닙니까? 뭐 경선도 안 했잖아요. 전략공천 해주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 박 주장 얘기했잖아요. 근 20명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민주당이 자리 깔아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쇄신의 대상이 아니라고, 새누리당이 즉 다수당이 됐으니까 정치에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안철수가 나오느냐는 거죠. 거꾸로 자신들을 먼저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진정으로 지금 야권 연합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썽 부렸던 그들도 어떤 형태로 데리고 가야만 새누리 쪽에 대척점이 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다 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박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4.11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기 혁신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생각은 아마 안철수 후보가 가장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민주당에다가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안 되니까 이제 그럼 새정치 선언으로 담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또 뭐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또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 단일화가 감동적인 단일화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기존 구태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해 낼 것인가, 또 그 혁신해 내는 모습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 소장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무슨 단일화를 위한 뭐 레토릭으로만, 논리로만 자꾸 활용되고 악용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야합적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그야말로 확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하는 모습들을 안철수 후보가 계속 목을 틀어주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젠다를 계속 그 정치 혁신에 대한 아젠다를 계속 잡아가는 게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가 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정치는 소위 정치 공급자 중심의 정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문재인 쪽이 어떻게 할 거냐, 박근혜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안철수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중심으로만 자꾸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대거 참여하고 어떤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단일하고 좀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안철수가 단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보정의라든지 진보정의당이나 또는 통합진보당의 어떤 그런 후보들과 함께하는 야권 후보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형태, 전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전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단지 집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권 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계급정당이라든지 또는 지역정당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치 주체로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지 않고 예를 들면 그냥 야권 후보인데 이거 뭐 야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간단하게 몰아붙이는 건 굉장히 그 공학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는 평가를 해볼까요? 새정치국민 공동선언에 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당 혁신이나 공천 혁신에 대한 내용을 담겠죠. 담는데 제가 우려하는 측면은 뭐 오늘은 우리가 좀 오붓하게 앉았으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유 박사님한테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 신당 아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란 끈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당 논의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바라는 바는 아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 인정한다 치고 결국 돌아서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제 정당화 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약 후보가 된다라고 봤을 때 무소속 후보든 민주당 입당을 하든 아니면 느슨한 형태의 연합 형태의 대표가 되든 공동선대위를 꾸려서 그래 되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가 되더라도 어떤 국민연합이라는 형태의 느슨한 형태의 그 공동선대위를 통해서 될 텐데 대선 이후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된 뒤에는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 지점이 굉장히 아까 독이 든 성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진 6분이 앉아서 새정치 공동선언도 만들고 안보 문제도 만들고 예를 들자면 뭐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강령도 만들어서 가치를 일치시킨다 칩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거를 직접 만들고 만들어진 이것이 사실상 그 합친 정당인 국민연합 형태에서 대통령이 됐다 치고 된 뒤에 현실은 여소야대 국민일 것이고 이 정당이 과연 또 지속 가능한 정당이겠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철수 후보 측은 신당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치공학적 고려는 하는 것이죠. 그거 한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1+1을 3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투영된 게 안철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박근혜죠. 좀 왼쪽에 있는 것이 문재인이죠. 그럼 중원과 더 오른쪽에 있는 게 통진당이나 진보정의당 더 왼쪽에 있는 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중원과 왼쪽에 있는 두 세력이 합쳐졌다 칩시다. 이것이 신당화된다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졸속으로서 강령화된 그 정당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아는 정치학적 상식에서 봤을 때 이것이 최소한 노동당, 보수당, 기민당, 사민당의 보역적인 구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수대 리버럴 형태의 보보 형태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4월 총선과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보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철수 후보를 전통적인 진보적 강령을 수용하는 지도자로 보기는 대단히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 군데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의 새정치 이니시티브에 이끌려가서 새롭게 국민연합을 만들어지고 그 위에 새롭게 만들어질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판의 보수대 리버럴, 그러니까 보수 양당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성은 만약 이런 것이 구체화됐을 때 전통적인 한국의 진보 세력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여기서 갈등의 씨앗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선거가 30며칠밖에 안 남았고, 범야권으로서는 정권 획득이 그 최대의 과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망하는 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은 이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에 관한 그 선거 이후가 더 문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야권으로서는 정권 획득이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정당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치열한 내부 논의, 치열한 노선 투쟁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선거연합 구도를 만들어서 이게 정당으로 트랜스퍼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떤 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이제 국민연대라고 표현된 사실은 좀 모호한 어떤 연대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국민연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이번 그 공동선언에는 뭐 신당 창당 얘기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와버리면 이게 단일화 과정에서 블랙홀이 돼버리거든요. 그거 역시도.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신당 창당 문제로 다 가버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문이나 아니나 두 후보 입장에서도 당초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도 따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후보 단일화 과정까지는 신당 창당 얘기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하지만은 앞으로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기본적으로, 무소속으로,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진짜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무소속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마 안 후보조차도 아마 그런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당선이 만약에 됐을 때 그 이후에 정말 그때 가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틀의 모색 이런 건 열어놓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 후보하고 안 후보, 이 두 사람이, 정말 그 정치 쇄신을 어떤 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흐름을 이제 앞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거, 그 의지의 어떤 확인. 아마 지금 가능한 건 거기까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마 공동선언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국민연대라는 것도 그런 원칙의 이제 의미로 이제 표현이 나왔던 거고, 아마 국민연대가 어떤 특정한 어떤 조직적인 형태, 이것까지 아마 의미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동선언이나 단일화 과정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안 두 후보가 그런 정치 쇄신을 이제 선도해 나가겠다는 이제 의지의 확인, 아마 거기까지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정리가 비교적 좀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반대의 경우, 그때는 그러면 이제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을 해야 되느냐, 민주당이 이제 황골 탈퇴 됐을 때, 그렇더라도 입당을 해야 되느냐 문제, 그런 것도 이제 그 시점에 가서 이제 또 고민이 되고 판단이 돼야 될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냥 또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말란 법은 또 이제 없는, 그런 게 이제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런 과정이 국민연대의 어떤 그런 방향의 모색이라는 것이 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식 양당 구조, 그거로 고착화되는 건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정당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여야의 두 정당이 주도는 하지만 다당제죠. 기본적으로 다당제이기 때문에 서로 문안 두 후보가 어떻게 추구를 하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미국식 양당제로 고착이 되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망을 합니다. 김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 박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집권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정당이 이제 지속 가능한 정당이겠느냐.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온당한 질문이라고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방금 우리 유 박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단일화 부분과 그다음에 대선 승리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어떤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프레임에 빠지게 되죠, 야권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물음표로 이렇게 계속 놔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과 안철수 캠프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안철수라고 말하자면 국민이 만들어낸 아바타 아닙니까? 안철수 현상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 의사 표현을 지금 안철수를 통해서 좀 관철시키고 있는 건데, 그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좌우에 넓게 포진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플러스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당을 우리가 가정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도 좌우에 있는, 심지어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그 친이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몰락해버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안철수 캠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자면 거기까지도 유권자들 내지는 이제 정치 세력화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풀이 넓은 후보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민주당 플러스 안철수에서 신당 이렇게만 볼 건 반드시 아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그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마 안철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뭐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 정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미래 가치가 지금 더 많은 직접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지금은 정치인들이 전부 다 결정을 해버렸는데 국민들이 이제 많은 것을 결정하는, 예를 들면 한미 FTA라든지 제주 해군 뭐 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멱살 잡지 않고 그냥 국민들한테 이렇게 맡겨버리면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앞으로 많이 가미해 나가는 것이 말하자면 대표적인 미래 가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각 지역별로 지금은 없지만 선진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보면은 각 지역에 굉장히 그 튼튼하고 광범위한 그런 토론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도 일부, 예를 들면 정당 없는 정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 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 정치 세력들, 말하자면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적임자인 측면이 있어요. 정보통신과 관련돼 있어 가지고 나타난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정치 혁신의 3대 과제 중에 하나로 직접 민주제의 확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많이 안 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무소속 대통령이 가능하지도 않겠느냐라고 하는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여야가 싸우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특정 진영에 예를 들면 우두머리 비스 부분에 돼 있으면 이거 반드시 싸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민주당한테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력의 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협력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는 무소속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상당히 뭐 처음 하는 실험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국회에서 여야가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절충하고 네. 타협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촉진하는 예. 그런 적극적인 그렇습니다. 의미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그 시청자들께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국민이 만들어낸 후보라고 안철수 후보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진짜 국민이 만들어냈는지 안 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근데 그건 뭐 표현상의 문제니까 그렇고요. 근데 무소속 후보 같은 거는 괜찮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느슨하게 국민연대 표현도 잘했더라고요. 저 공동선언문에 국민연대 이렇게 해서 가능할 텐데, 무소속 대통령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 점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김석수 소장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뭐 왜 못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공동선언문에 여기 지금 선언문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 네 번째 제가 아니죠, 세 번째죠. 말씀드렸잖아요.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소속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새누리 쪽에 무소속으로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정권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접 민주주의를 일정 부분 적용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벌써 1960년대 이미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동북아 지역 쪽에서는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한계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작은 문제들, 지역 문제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들, 그리고 갈등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아니면 갈등의 그 폭이 좁아서 비교적 쉽게 그 내용이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건데요.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하나하나를 쪼개놓고 보면은 분명한 길들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개를 합쳐버리면 혼란스러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뭐 국민들에게 다 하나씩 물을 때는 국민들이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하나씩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뭉쳤을 때 그 현명한 판단들이 오히려 어쩌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판단 같은 것도 불러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 소장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 적용, 이게 어느 정도 제한적인 측면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 그 무소속 그가 관련해서요. 결국 대통령 되면 말이죠. 새누리 집권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우리가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도 해처모에 하지 않겠어요? 네, 뭐
문재인 후보가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뭐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가겠죠, 지지 세력이.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해쳐모 시킬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의 속성상 그게 아무리 정치 쇄신의 대상이라도 또 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알아서 줄 서고 난리를 할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실제로 사실은 그 국민연대와 관련해서 제3의 방법이 있다고도 얘기했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니,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 시행됐던 직접민주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직접민주제도의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발달된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국민들의 핸드폰을 공인 인증시켜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토론은 뭐 1개월, 3개월 이렇게 의제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60년대 옛날에 이야기됐던 직접민주제의 폐단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직접민주제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한 번에 그 플랫폼을 깔아놓으면, 예를 들면 직접 민주할 수 있는 핸드폰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 투표를 해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정치학 원론을 배운 분들이 전부 대의 정치만이 민주정치라고 자꾸 착각들을 해요. 시대 흐름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실험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아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미 150년 전부터 직접 민주제를 발달시켜온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보통신이 우리가 훨씬 더 발달되기 물론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국민 의견을 있어요. 수렴하는 거는 우리가 뭐 5천만이긴 하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또 비용이 안 들게 그렇게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직접 민주주의에 회장하는 분도 지금 우리나라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라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부동의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점도 고려해가면서 보자 그런 겁니다. 뭐 제가 부동의하지 않아요. 아까 그 무소속 문제 관해서 그 모 교수님하고 좀 이제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부연을 이제 드리는데 일단 만약에 이제 무소속 문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저는 뭐 무소속으로 그냥 후보로 무소속으로 등록해서 그냥 출마하는 것도 뭐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박근혜 후보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또 민주당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층들을 또 계속 끝까지 이제 같이 함께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선택 가능한, 물론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도 플러스가 또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충분히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돼서 진짜 무소속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건가, 저는 그거는 좀 이제 회의적입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합하더라도 그래도 여소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국회에서 뭐 법 하나 뭐 제대로 이제 고치기가 이제 어려운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그걸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1월 25일 날 단일화되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다라고 가정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의 127명은 자기 편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 후보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범야권의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7명의 의원이 있는 것이죠. 성호창 의원을 포함한 128명의 의원의 지지를 받는 후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중원의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합치기 위해서 무소속한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지 거기에 많은 수사가 붙어있는 국민이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당은 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이런 형태로 간다 하는 것이 정리정돈된 표현이지 이거를 너무 이렇게 복잡한 수사 속에서 가둬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건지가 헷갈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민주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김 소장님. 그다음에 그래서 그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받았는데 새누리당을 신랄하게 공격하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모바일 투표라는 첨단 테크놀로지 힘을 입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접민주주의 문제의 정신이 안철수 후보에 다 있다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정기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런 직접민주주의 훌륭한 기제가 있고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다면 굳이 그 불확실한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적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여론조사라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모바일로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바일 투표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그 직접민주제 수단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민도
예를 들면 민주당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민도가 여기에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뭐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보면 우리가 크게 대별해 왔을 때 주로 동원 대상이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라고 하는 최첨단의 직접 민주제적 수단을 아주 구태적인 동원 수단, 최첨단의 동원 구태 수단으로 이게 전락을 시켜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 정치에 그 물들어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나마나 안 봐도 우리가 뻔히 아는 게 아마 민주당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후보들,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동원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검증된 실력을 민주당 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의 동원적인 행태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직접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지금의 4050 세대 이상이 아니고 기존 정당 정치에 물들어 있어서 그걸 비판하면서도 물들어 있는 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물들어 있지 않는 2030 세대들 그 이하 세대들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새 시대의 새로운 정당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유럽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당내 직접 민주제를 하지 않습니까? 대의원 제도를 두지 않고 당내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당원들이 직접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대의원을 두고 대의원을 동원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정당의 질적으로 차이가 그럼 있는 조금 잠시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접 지금 이제 문재인 해볼까요? 후보도 모바일 100만 명 이상인데 이것도 가면 김 소장님 보시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 선거 그렇죠. 방법을 통해서 후보가 됐다. 그럼요. 동원된 어떤 모바일에 의해서 조직화했기 때문에 동원된 모바일 그렇죠. 세력에서 문제가 됐다. 많은 거죠. 그럼 문재인 후보도 역시 구태의 한 축이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당연히 안철수 후보 간단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게 이제 당의 그 대표를 그 선출하는 경선하고 지금 이 그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선 후보를 야권 후보를 그 선출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경선의 타당성 문제 관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은 지금 그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경선하고 지금처럼 이제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 후보하고 민주당 밖에 있는 후보하고 이 모바일 경선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모바일 경선의 어떤 그 정말 그 실력 차이가 워낙 두드러지고 이게 또 논란이나 어떤 갈등이 아주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내 사람들끼리 하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 자, 그 지점이 유 박사님, 그 지점이 이제 정치 쇄신, 국민 변화, 미래를 끊임없이 이 안철수 후보가 화두를 잡는데 단일화의 방식에 있어서 단순 여론조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단일화 방식 얘기로 넘어가시죠. 예를 들어서 그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단일화 방식 문제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 변화, 미래, 국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구체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제가 과연 뭔가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토론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문재인 후보도 모바일 경선 통해서 했는데 정당성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니까 당내 경선은 또 얘기가 다르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뭐가 복잡합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바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이걸 좀 정확하게 개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바일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어떤 후보를 뽑는데 그 지지자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나는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등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은 예를 들면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운운되고 있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집 전화를 가지고 했을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 이 부분에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핸드폰으로 착신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투표 참여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불공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사실은 여론조사를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 여론조사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더 공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모바일 경선과 이 모바일 여론조사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인들 다 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도 그 구형 핸드폰에 이게 다 가능합니다. 글쎄요, 이제 자연스럽게 단일화 방식이 가장 큰 관심사다 보니까 그 얘기로 흘러간 느낌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 어떤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정당을 갖고 있는 후보고 또 안 후보는 정당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인 많은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문 후보로서 그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합의하기로 단일화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후보 등록 이전에 조금쯤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가라는 측면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계속 좀 통 큰 뭐 양보랄까요? 그런 모습을 이번에 합의에서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혹시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지 않을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제 남은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단일화 방식 이제 이것만 실질적으로 남은 것 같거든요. 뭐 다른 문제는 뭐 이렇게 뭐 후보 단일화 협상 자체를 뭐 뒤로 크게 뭐 가게 할 뭐 그런 변수 남아 있는 건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뭐 결국은 이제 뭐 여론조사 방식밖에는 이제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뭐 엑스표를 해본다면은 일단은 현장 경선 방식 같은 경우는 뭐 물리적으로 일정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졌고 민주당도 이제 뭐 그렇게 판단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바일 경선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게 또 뭐 조직 동원이니 아니니 막 이런 논란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걸 합의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단판 얘기도 뭐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뭐 양 후보 쪽에서 다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돼야 박근혜 후보 이길 수 있다. 다 실제로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지지율의 우열이 뭐 확연히 갈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여론조사 방식 이거고 물론 여론조사 방식이 갖는 또 한계나 맹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하고 최선의 방식이 이거다 그건데. 문제는 이렇게 뭐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정이 또 간단한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이 정말 뭐 문항 어떻게 하느냐, 뭐 표집 어떻게 하느냐, 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이게 아주 민감하게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 여론조사 방식을 도출해내기까지는 아마 적지 않은 또 진통은 따를 거로 예상을 하고 그거는 또 당연히 또 있어야 될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그 김석수 소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조금 미미한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문재인 후보 이제 지지층 같은 경우 그럼 여론조사 하기로 한 날 집에서 다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받는 거 실제로 뭐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날은 그렇게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그 어떤 지방 선거도 아니고 이제 전국 선거거든요. 전국에서 그 표집되는 그 숫자를 놓고 보면은 전체 지지율에서 미치는 그 영향은 아주 극히 이제 미미하기 이제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보다는 잠깐 얼마만큼 그 여러 다른 방식들을 이제 공정하게 해가지고 정말 승복이 가능한 이 기법을 양쪽이 이제 합의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 단일화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조명되어 온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겁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진심 캠퍼라고도 얘기하고 솔직하고 욕심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는데 단일화 이 논의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안철수가 아니고 문재인 아닌가 그래서 문대인 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솔직하게 그냥 다 받아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도 받아줄 것 같아요. 뭐 다른 유 박사 설명처럼 선택이 없으니까요. 선택이 불가능해서 다른 걸 다 못 받는 거죠. 그 선택이 못 일어나도록 결과적으로 볼 때 한쪽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아주 잘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중간에 가능하겠죠. 뭐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시간을 쓰다 보니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는 분명한 것이 경쟁 중에 있는 상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그러죠. 사양, 그 선택안을 확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 할 텐데요. 방법론도 있고 한데 결과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해놓고는 이것이 그래도 후보를 뽑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고 정당하게 뽑혔다. 그럼 이거를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선거날 왜 그렇게 다 모여갖고 놀고 그럴 겁니까? 다 선거도 그냥 여론조사로 해버리죠. 우리가 선거날을 별도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외의 방법보다는 선거하는 것이 그래도 뛰어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택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여론조사로 이렇게 대통령 후보 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별 기억이 없어요. 제가 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요, 이 선택지를 좁힌 것까지는 좋은데, 좁힌 선택지 때문에 오히려 그 화살이 뒤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공방을 좀 펼쳐봤고요.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좀 잠깐 좀 덧붙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붙여보십시오. 말씀을 드릴게요. 유 박사님이 이야기한 거는 이제 민주당 조직력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그런 것 같아요. 김수영 입장에 동의합니다.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민주당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대기하거나 또는 집 전화를 대기하거나 아니면 아마 착신 전화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공정성이 있는 걸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단일화가 뭐 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실은 민주당이 많이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득권 포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해야 되고 또 당 구조를 혁신을 해야 됩니다. 당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크게 세 가지 그 카테고리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못하면 나중에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약속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민주당이 할 수 있으면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뭐 이 7개항 단일화 합의 전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맨 마지막이 아니라 그 후보 단일화를 후보 등록 전까지 하는데 이것을 합의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유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 단판이 힘들고 저는 단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여론조사를 한다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끝이 광대하리라.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정치공동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있는 매뉴얼 중에 선택하는 것이겠죠. 새정치라는 것이 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새정치공동선언을 포장지라고 본다면 국민연대라는 이 추상적인 것도 두 세력을 담는 그릇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룰 문제인데 이렇게 거창한 그 수사로 시작한 것이 결국은 끝이 두 후보 중에 한 분을 결정하는 것이 단순 여론조사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범야권이 바라는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인가 그게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야권 내에서 여론조사 방식이 문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친노 패권주의라는 것도 사실 여론조사에 있었던 것이고 모바일 투표 논란도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가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대단한 위험성과 분란의 소지가 있다. 또 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결국 이렇게 요란하게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결국 뭐 한 2,000샘플, 3,000샘플 적합도 지지도로만 딱 해서 한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야권이 바라는 감동의 단일화인가라는 데 의문을 가질 견해가 다른데요. 그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게 꼭 뭐 단판식이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반대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거는 멋진 경쟁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게 승자와 패자가 거기에 승복하는 거 저는 그 자체가 대단히 아름답고 그 자체가 대단히 감정적인 이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단판이 더 아름다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론조사만 가지고 했을 때 그게 단일화를 하려면 국민들이 아름답다고 보겠는데 그러니까 제 그거의 문제점만 자꾸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선택지가 없도록 쫙 몰아놓은 듯한 느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단일화 하자고 크게 빵빠레를 올렸던 게 우습게 되지 않겠냐.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한 달 후면 뭐 어쨌거나 뭐 아니죠. 25일까지 모든 것이 또 결정이 되니까 후보 방식, 단일화 방식 같은 것은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누리당 얘기입니다. 이 단일화에 대응한 전략들 매우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제 여성 대통령론을 들고 나왔는데 맞설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평가를 좀 해볼까요? 저는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최악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이슈로서 여성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정리정돈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당대표의 역할도 보이지 않고 선대본부장도 선거대책본부장 김우성 전 의원도 하자마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얘기를 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새누리당이 위기였을 때 위기의 구원투수로서 박근혜가 지휘한 선거는 다 이겼습니다.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는데 박근혜가 상품이 되고 이걸 세일즈해야 될 조직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개통도 없고 중심도 없고 쉽게 말해서 보수 진영의 상당히 괜찮은 자산인 박근혜라는 상품을 국민 속에 던져놓고 이걸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오프라인 조직은 뭐 어느 정치 세력보다 새누리당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옛날 초식 공룡처럼 30m가 돼가지고 다리를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뇌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 기동성이 떨어지는 문제들. 그 다음에 소위 비대칭 전력, 뭐 인터넷이나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게임이 좀 안 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어쨌든 뭐 한 40% 정도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난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봅니다. 혹평을 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박근혜의 뭐 우리가 탑다운 방식 권위주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박근혜가 권위적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사고력을 갖지 못하는 정말 멸종 직전의 공룡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쇄신의 대법관 안대희를 데려왔을 때 민주당 쪽에서도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가 놓쳤다라고. 그 다음에 어쨌든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아이콘 뭐 비판한 분도 있겠지만 이 두 분을 투톱으로 데려다 와서 전혀 보이질 않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새누리당은 역대 가장 절정의 선거를 하고 있는데, 탁월한 전투 지휘관 사령관이었던 박근혜를 사령부에서 빼서 상품으로 내어난 뒤 지리멸멸한 모습들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의제의 문제, 이슈 파이팅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뭐 야권 단일화가 크게 위력을 발휘하든 안 하든 간에 이기고 지고는 하늘의 뜻인데, 지지하는 것은 자기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지하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걱정스러운 어떤 장면이 있다. 단일화 프레임에 맞설 여성 대통령이론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시죠. 저도 이제 우리 박 소장님만 생각하고 좀 견해를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오바마가 이제 흑인 대통령, 말하자면 여성, 흑인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사회적 소수라든지 약자 아닙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여성 대통령론이 박근혜 후보하고 별로 이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평소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든지, 또 박근혜 후보가 사회적인 어떤 약자적 위치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매치가 되는데, 뭐 사실 알다시피 박근혜 후보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사회적 정치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자로서의 어떤 여성성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매치가 안 되는데, 이걸 들고 나오는 건 이제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단일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랙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아주 궁여지책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여성 대통령론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들고 나오는 게 이제 준비된 대통령론 아닙니까? 말하자면 15년 동안 정치를 했다. 그런데 준비된 대통령론의 원조는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사수를 하는 동안에 사회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당 총재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옛날에 보수 총재들은 뭐 이제 그 이쁜 국회의원들한테는 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의원들한테도 이제 뭐 그 돈도 지급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준비가 됐는데, 예를 들면은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5년 전에 자신의 입장은 줄푸세 아닙니까? 세금을 줄이고 또 규제를 풀고 또 법치를 확립하겠다. 근데 이걸 지금 완전히 180도 그냥 바꿔가지고 경제 민주화하겠다, 복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숨이 일관하지 않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정책을 바꾸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관성, 애국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준비된 대통령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책 노선에서는 아닌 것 같다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언론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4번 출마할 동안에 그 시에 따라서 입장이 끊임없이 바뀌었던 것이고, 조금씩 바뀌죠. 네, 바뀌었던 것이고 180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줄푸세에서 경제민주로 바뀐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연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중간에 레버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은 뭐 제가 좀 동의를 하기는 힘든 것 같고, 여성 대통령 문제도 기본적으로 뭐 리더십의 연성을 좀 강화하겠다는 자기 지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옳다 그러다의 뭐 정치적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본질적인 것은 뭔가 하면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25일까지 결정이 되고 그다음부터 1대1 대결 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전까지 이게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인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메가톤급에 걸맞는 이슈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 여기는 또 뭐 할 겁니까? 쇼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정책 노선을 정리정돈하고, 어차피 이게 불개성이 힘든 바둑이 됐기 때문에
그럼 개가바둑이라면 한 집이라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세대별,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가지고 또박또박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 뭐 단일화에 대한 이제 새누리당의 대응 지금 방식이 저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지금 저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뭐 완전히 선거 캠페인이 지금 뒤죽박죽이 된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일단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저 별 영향 없거든요, 사실. 그 자기 지지층들 그냥 이탈 안 하게 좀 막아두는 효과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거기에 달라붙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뭐 영향 주거나 흔들 수 있는 그런 판 자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괜히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좀 자기 거를 빨리 더 그만한 거를 경쟁할 수 있는 걸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 전략적으로도 저는 지금 집토끼 잡는 전략으로 좀 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박 후보 주변에서 다 그쪽으로 좀 이제 보수성이 강한 분들이 그쪽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민주화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뭐 김정인 위원장도 저렇게 반발하고 이것까지 갔는데, 저는 그러니까 60대 40 싸움이 아니라 51대 49 싸움이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그 판단들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가면은 중도층 다 놓치고 저는 박근혜 후보가 51이 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 후보가 49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지금 좀 그걸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가 지금 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형국이 되고 있고 지금 뭐 그렇게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추측인데, 과연 그렇다면 혹시 또 다른 대선 판도를 흔들 만한 빅 이슈가 등장할 그럴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일화 프레임으로 계속 갈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아주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단일화, 야권의 단일화 프레임에 대응하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여성 대통령론, 뭐 준비된 대통령, 이거는 몇 별 그 약발이 안 받는 것 같아요. 그 뭐 공통적으로 다 확인되고 있는데, 의외로 박근혜 진영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현재 경제 민주화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김종인 박근혜의 갈등, 이게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가 40% 넘는 고공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그동안 떠들었기 때문에 서민층에서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이 김종인 박근혜의 어떤 그 재벌에 대한, 재벌 개혁에 대한 어떤 입장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야권의 단일화와 맞물려서 굉장히 큰 이슈로 국민들한테 다가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건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면 좀 관전 포인트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징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해왔는데 상징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쓴 상징을 쓰면 별 효과 없죠. 그러니까 뭐 준비된 대통령 같은 것은 준비됐건 안 됐건 하여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주 효과적으로 써먹었는데 또 쓰면 별 소용 없습니다. 설령 준비됐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대통령을 쓰고 싶으면 준비된 그 모습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 같으면 아마 영토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이런 데서 준비된 대통령을 끄집어내야만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성 대통령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실을 잘못 깨웠어요. 먼저 깨워야 될 거를 거꾸로 깨운 꼴이 됩니다. 소수 약자 그리고 억압받은 자, 이런 얘기 끝에 여성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끌어갔으면 될 텐데 그 반대가 되어가지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단일화는 뭐 된다고 그러면요, 일단 단일화의 블랙홀은 그것으로 끝날 겁니다. 이제는 그 화살이 두 쪽으로 가던 것이 한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데 오히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써먹은 상징을 다시 한 번 더 써먹는 겁니다. 상징 같은 이런 성장 같은 상징을 한 번 더 써먹는 것이 어쩌면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흘렀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일화와 관련한 얘기를, 오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방법론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못다신 말 30초씩 먼저 김 소장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좀 후보들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옛날에는 일반 유권자들은 이제 그 정치 수요자 내지는 소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명백하게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 되는 시대로 들어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후보들의 공약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보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 사용자인 국민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 박근혜 후보가 처음에 굉장히 맹위를 떨쳤던 게 뭐냐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주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지금 많이 상실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른 후보들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로 가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과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경제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미래 가치로 끌고 가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새정치공동선언, 국민연대, 뭐 무성한 말이 난무를 하는데 어쨌든 뭐 대선에서 세 분 중에 한 분이 승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대선 이전이든 이후든 범야권을 포괄하는 정당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범야권을 포괄하는 그 정당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치열한 논쟁이 되고 선거 때마다 당이 만들고 깨지고 하는 이런 후진적인 것들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창수 박사님? 네, 저는 뭐 후보 단일화 과정은 뭐 큰 무리 없이 뭐 잘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아마 여론조사하고 세부적인 뭐 기법이나 방식 이런 거 놓고서 좀 진통이 뭐 여러 날 뭐 계속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거는 뭐 좀 가장 공정한 그 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끝은 뭐 상당히 좀 잘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 교수님.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그 얼굴에 욕심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후보 세 분을 봤을 때 욕심이 얼굴에 나타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중에 누가 제일 욕심이 없는 사람인가를 좀 챙겨서 욕심 없이 보이는 사람, 보이기만이 아니고요. 진짜 욕심 없는 사람 이번에 뽑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색다른 토론 설전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역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생방송으로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궁금하신 점, 소감,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롬니 후보가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유례없이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는데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를 시인하면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서 지지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말하는 모습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도 그런 후보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긴 시간 함께 자리해 주신 분,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의 목진휴 교수님, 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의 박상원 소장님, 또 시사평론가이신 유창선 박사님, 직접민주연구소의 김석수 소장님 모두 함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색다른 토론 설전, 저희는 일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